안녕하십니까, 시영 선생님입니다. 자, 타임어택 1강은 총론입니다. 총론. 도대체 뭔 소리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화법, 지문은 이렇게 빠르게 읽고 문제는 이렇게 하면 빠르게 푼다. 뭐 장문, 지문은 이렇게 하면 빠르게 읽고 문제는 이렇게 하면 빠르게 푼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배우는 거고. 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소에 모의고사를 볼 때나 아니면은 수능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전반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도 실어놨습니다. 총론이라고 해갖고 교재 딱 넘기자마자 총론 딱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못 푸는 대다수의 이유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보자. 도대체 나는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한가? 요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게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지문 읽는 속도 자체가 느리다 이거지. 왜 느릴까? 왜 느려? 한글로 써 있잖아, 한글로. 너도 한글 알고 나도 한글 알잖아. 근데 왜 너는 나보다 읽는 속도가 느린 거야? 경험의 차이. 그러면 1등급과 4등급은 경험의 차이일까? 어렸을 때 책을 읽는 그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근본적으로 지문 독해력이 부족한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독서를 안 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거의 안 읽은 거야.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 근데 왜 읽는 속도가 느리지? 고등학교 때 많이 안 읽었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독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어휘. 어휘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야. 결국 이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글자로 써 있는 거에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거. 영어 한번 생각해봐. 단어를 진짜 너무 많이 몰라. 그런 애들의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국어도 똑같아요.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단순히 스킬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는 과민기 또 뭐가 문제야? 집중력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집중력은 이제 따로 빼놨죠.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역별 읽기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영역별 읽기 방법. 이걸 모르니까 시에서는 뭐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야 되고 소설에선 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화법에서는 뭐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야 되는지 이거 뒤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문 독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라고 본다. 봐라. 독서 그동안 안 한 거 이제 와서 독서하면 돼? 근데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책을 읽겠습니다. 미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안 되잖아. 그러면 어휘력을 이제 증강시킬 수가 있는가? 이건 돼요. 선생님 어휘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기본적으로 읽는 속도가 빨라졌다. 왜냐면은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냐 눈이 멈추잖아. 멈추고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런 시간을 줄이면 그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란 말이야. 이 어휘는 선생님 어휘 특강이 있으니까 이거 남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보세요. 영어 영역이라고 치자. 시험장에 가서 수능시험 보러 모든 단어를 다 알아. 그럼 어떨까 이게? 속도도 빠르고 문제도 쉽게 풀 수밖에 없어. 국어도 마찬가지야. 왜? 둘 다 언어를 다루는 학문이잖아. 알겠나요? 이거는 어휘 특강 책이라도 사서 좀 보세요. 시험장에 가면 모르는 말이 별로 안 나오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독해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 그 다음에 영역별 읽기 방법 요거 배울 수 있나? 요건 배울 수 있어요. 요거. 근데 이 타임어 특강에서 어휘 특강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요걸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거야. 영역별 읽기 방법. 시에서는 이것만 잡아내면 돼. 소설은 이것만 잡아내면 된다고.
비문학 1문단에서 이거 잡아내고 2문단부터는 이렇게 읽으면 돼.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알겠나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린 학생들. 이유가 뭘까요? 경험의 차이. 모든 것은 경험의 차이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뭘까? 많이 안 풀고 있어요. 문제 푸는 양이 적어서. 방법을 몰라서. 요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이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 갑자기 잡히진 않아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맨날 글씨 읽고 풀 줄은 알았지? 일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인 건지. 보기 박스 문제는 문학에서와 비문학에서 푸는 방법이 다른 거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모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네 말도 맞아요. 문제 풀이 어떤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건데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배울 수 있는 건가? 이건 배울 수 있어요. 요거 사실은 7법칙이라는 강의에서 이걸 다 설명을 했었는데 이 타임어택에서도 어차피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양을 늘릴 수가 있나요? 늘릴 수 있죠. 이건 남은 기간 동안에 죽도록 문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모의고사 나는 일주일에 2개씩 풀어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문제풀이 양을 늘리면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 거지 이거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집착증. 멘탈적인 측면인 건데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서 집착을 하게 되죠. 집착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정신병인가? 그 왜 그럴까? 그거니까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게 있어요. 수학인데 안 풀렸다. 그럼 어떡하니? 아, 포기야 이거는. 그런데 이 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언가 풀릴 것 같은 느낌. 국어니까. 내가 하려던 얘기를 딱 했네. 이 느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원인이 뭘까요? 가정교육. 미쳤어 왜? 자, 두 번째는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집착증을 겪는 이유가 뭐겠어 또. 헷갈리는 문제.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선택지 때문에. 수학은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냐? 선택지 둘 중에 하나가 헷갈려요?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국어는 이게 1번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답을 찾는 그런 방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두 개 정도가 꼭 헷갈려요. 헷갈리는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게? 이 시험이 왠지 마지막.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 같은 어떤 강박증. 내 인생을 이 시험이 결정지을 것만 같아. 1교시를 잘 봐야만 2교시, 3교시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이런 건데 자 일단 보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 풀려요. 그냥 이거는 생각도 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왠지 풀릴 것만 같잖아. 그래서 자꾸 늘어지게 되잖아. 거기서 이제 3분, 4분 써버리면 뒤에 문제 다 찍어야 된다니까. 근데 나중에 채점하면 이 문제도 틀려요. 이게 웬 삽질이냔 말이야. 이거 안 돼. 이것 때문에 자꾸 늘어지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헷갈리는 선택지. 이거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강박증.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강박증. 이것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서 얘기를 할 거야. 뒤에 방법에서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본인이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후반 집중력 부재. 초반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풉니다. 근데 중반부터 승부가 갈리기 시작해요. 중반부터 어떤 애들은 이제 조금씩 늘어지기 시작하죠. 정신적으로 늘어지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자세에서 나옵니다. 처음에 막 이렇게 푸는데 중간부터 이렇게 푸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턱 깨고 막 풀잖아. 이미 글렀어. 정말 심한 애들은 어떻게 푸냐? 누워서 이렇게 봐. 마킹할 때만 일어나. 마킹해. 다음 질문에서 또 누워. 끝. 이거는 끝. 본인이 혹시 그런 경우라면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 이거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건데 어떤 학생들은 꾸역꾸역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지는데 어떤 애들은 중간부터 이제 진짜로 몸이 늘어져 버려요. 망하는 거야. 이 후반 집중력 부재는 극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왜 아니야? 집중력 그 강화하는 약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막 호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아주 수능 시험 날 도시락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싸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가 작년에 수능 보러 가는데 그 이상한 일본 초콜릿이 있더라고. 되게 부드러운 초콜릿이래. 일본 초콜릿. 그걸 가지고 가더라고. 그거 왜 가져가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집중력을 위해서요. 야, 그건 멘탈이지 초콜릿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진짜 답답해. 이 후반 집중력 부재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극복하면 돼? 열심히 풀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 게 일단 첫 번째야. 그러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는 연습. 뭐 초반에 조금 체력을 아껴? 1교시에 초반에 체력을 아껴? 끊임없는 연습이야. 80분을 앉아있는 연습. 근데 이거 뭔 중학생도 아니고. 이유는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가정교육이 아니라고 임마! 학교 교육이야. 모든 수업 시간이 학교 수업 시간이 몇 분이야? 50분. 내신 시험 볼 때도 몇 분 봐? 50분. 여러분들은 50분에 몸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30분을 더 가져야 되거든. 너네 학교 수업 시간에 보면 50분은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버티니? 그렇지 않아. 그것마저도 한 30분 지나가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데 그나마 50분 버틴다고 치자. 이건 80분이잖아. 30분을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쳐버리는 거야. 이런 학생들은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야, 그렇게 치면 2교시는 수학은 100분이잖아. 하긴 사실상 100분이 아니죠. 여러분에겐 40분이지. 40분 동안 풀 수 있는 거 풀고 60분은 자유시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80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연습. 어떤 연습? 풀 모의고사 연습. 이것도 혼자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야. 자리에 딱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 혼자서 모의고사 풀 때 솔직히 풀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냐 안 가냐? 가요 애들. 근데 안 가야 돼. 그거 참고 해야 돼 끝까지. 알겠죠? 어떤 애들은 풀다가 졸리면 자더라고. 아니, 타이머를 멈춰놓고 자. 그리고 일어나서 타이머를 다시 켜고 그때부터 시간 또 재. 야, 자는 시간도 다 쳐야 되는 거야 시간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끊임없는 연습. 요것만이 살 길인 거야. 자, 다음 원인 5번째. 시간 관리 전략. 시간 관리 전략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 푸는 순서라든가 아니면은 화법작문 문법까지는 몇 분 안에. 그 다음에 문학 지문들은 몇 분 안에. 세부적으로는 요 한 지문은 몇 분 안에. 이런 시간 관리 전략 있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모의고사를 막 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법. 이게 밑에 나옵니다.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팁을 무려 8가지로 쪼개놨습니다. 이 8가지 하나하나 같이 고민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명심하세요. 선생님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뭐라고? 이게 명언이야. 시험결의 명언.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목표가 400점이냐? 버릴 문제들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국어 영역만 보더라도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할 거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이게 문제 풀다 보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다 포기하라는 얘기니?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기본 마인드는 이거야. 시험지를 딱 받았어.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이 시험지 안에는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무조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 다 맞아버릴 거야. 그러면 다 틀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험지 안에는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무조건 있다. 라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 그 마음가짐. 다 맞추려는 애들은 어떻게 돼? 풀다가 막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집착하게 돼. 이제 또 집착증으로 이어진다고. 근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기엔 분명히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있어. 이따가 못 푸는 문제가 나왔어. 그럴 줄 알았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선생님, 그런 문제가 50개 중에 한 30개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은 뭐 끝난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래도 많아도 한 10개 이하로 막아야 되는 건데 자 일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최근에 봤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도저히 안 되는 지문 있었나요? 없었어? 근데 점수가 왜 그래? 아예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했죠? 도저히 안 되는 지문이 있었나요? 그때는 있었는데. 뭐? IP. IP 지문이 시험 현장에선 도저히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좀 괜찮은데? 네. 자, 잘 봐. 예를 들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IP 지문이라 치자. 한번 읽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어. 읽다 보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걸 본인이 안다고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살릴 수 있는 문제만 살려라. 이거 시험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해가 도저히 안 돼. IP 지문에 5문제 있었거든. 이해가 진짜 안 되면 애들이 몇 개 맞추냐 그 중에 한 개를 맞춰. 4개 막 3개 4개 다 틀려버린단 말이야. 즉 이해가 안 되면 몰아서 틀린단 말이야 애들이. 그렇지 않아. 잘 들어. 예를 들면 5개의 문제가 있었어. 예를 들면 IP 지문에 5문제가 있었어. 이 중에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몇 개 맞출 수 있게? 3개 살릴 수 있어. 3개. 그 3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서술 방식 문제는 살릴 수가 있어. 지문의 이해 여부와 상관이 없거든.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독자의 예시, 이해를 돕고 있다.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지문 이해가 전제 조건이 아니잖아 이거는. 알겠죠? 그 다음 2번째 일치 문제. 지문에 보면 무슨 고유의 IP 주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럼 IP 중복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일치 문제 살려야 돼. 그 다음 3번째 어휘 문제. 요 3개는 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버려도 되는 문제는 뭐였던 거냐? 추론 문제. 무슨 순서도로 내려가는 추론 문제 있었거든. 순서도. 무슨 지리 패킷을 처음 보낸 거냐 이 순서도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기박스 문제. 보기박스 적용 문제. 이것도 결국은 추론 문제랑 비슷한 건데 아마 이 2문제는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이 2개는. 그런데 이 3문제는 살릴 수 있었을 거야. 모든 지문이 다 그래.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저는 과학 지문 보면 돌아버리겠어요. 돌아도 3개는 살려야 돼. 아무리 돌아도 3개는 살려야 돼. 그 3개는 서술, 일치, 어휘 문제. 알겠나요? 이건 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문제는 살려간다. 살릴 수 있는 문제가 뭐에 해당하는지도 뒤에 이제 각 영역 배우면서 알려줄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째. 2개의 선택지 중 헷갈리는 경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넌 진짜로 별표를 치니? 네. 시험지 보면 별표 막 여러 개 돼 있어? 네. 2개의 선택지 중에 뭐가 헷갈린다. 너도 별표 쳐? 수업 시간에 잘 배웠군. 일단 별표 치세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 별표 그냥 막 치는 거야. 딱 봤어. 어떤 문제들은 딱 보면은 쭉 선택지를 보다 보면 답 3번이네. 이 보이는데 어떤 문제들은 3번, 5번. 이거 3번 아니면 5번인데 하는 순간 일단 고민하지 말고 별표부터. 알겠죠? 별표 칩니다. 그 다음 넘어가? 아니야. 2개의 선택지를 놓고 이게 중요한 말이야.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서 생각하는 순간 망한다. 이 2개의 선택지가 헷갈린다라는 건 이 각각의 선택지와 관련된 정보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해도 기억 안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하느라 시간 보내면 큰일 난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단 말이야. 생각하느라.
망하는 지름길. 알겠나요? 생각하지 마.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에서 두 개의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만 빠르게 찾아요. 여기 밑줄 쳐 있는 거 형광펜으로 발라버려요.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가 한번 평소에 어떤 습관으로 문제를 풀었었는지 피드백을 해봐. 피드백을 해봐야 돼. 관련 내용만 빠르게 딱 찾는 거야. 선택지 두 개에서 키워드만 딱딱 잡고 이 키워드 두 개를 지문에서 찾으란 얘기입니다. 관련 내용을.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 답 맞출 확률도 훨씬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그런데 지문 피드백 했어. 안 풀려. 일단 어떻게 해? 일단 패스. 답 쓰지 마. 답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 알겠죠? 이렇게 해야 45번까지 풀 수 있어. 일단 넘어가. 그 다음에 끝까지 45번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 한 5분, 10분 남았어. 그러면 별표친 문제에 그 남은 선택지만 다시 봐. 국어영역 시험이 참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시험 볼 때 그 지문 읽을 때 그 순간엔 그렇게 안 보이던 내용이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보면 보여. 그때마다 아, 난 진짜 바보짓 했구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계속 잡고 늘어지면 늪에 빠지게 돼. 차라리 그럴 땐 깔끔하게 넘어가고 다른 거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아까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알겠죠? 이거야. 근데 선생님 시간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찍어!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거야. 찍어. 알겠죠? 그러면은 야, 찍을 땐 이렇게 찍어야겠지. 선택지 5개에서 일단 무슨 작업은 해놨을까 우리가? 제끼기는 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문제 17번 문제였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야. 그다음 별표를 쳤을 거 아니야. 잘 안 되니까 찍을 때 2번 이러면 되냐? 안 되지. 찍을 땐 둘 중에 하나 냅다. 3번, 5번. OMR 카드를 보니 5번이 너무 없군. 5번 찍어버려 그냥. 그래도 답 맞출 확률은 50%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든 답을 내리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5문제를 시간 없어갖고 아이씨 모르겠다 44444 이렇게 찍거나 4322로 막 이렇게 찍어요. 맞냐 그게? 안 맞지 당연히. 근데 얘네를 찍으면 어떻게 돼? 답 맞출 확률이 50%라고. 차라리 별표 친 것만 딱 보면 시간 없으면은 3, 5번, 아이 5번, 2, 4번, 아이 4번, 1, 5번, 아이 1번 이렇게 찍으란 얘기야. 답 맞출 확률 50%야 걔네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확률 싸움이란 말이지. 확률을 높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뒤에 5문제를 찍는 상황이 도래했어. 그럴 때는 한 번으로 밀어야 돼. 그래서 1개 또는 2개만 맞자.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 순간에도 또 4, 3, 2, 1, 5 다 틀려. 그렇죠? 그럴 때는 한 번으로 쭉. 국어영역은 아무래도 선택지가 몇 번이 많다고? 5번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애들 문제 푸는 첫 번째 이유는 애들 문제 푸는 스피드 때문이야. 1번에다가 답을 많이 놓게 되면은 이거는 수학처럼 문제를 딱 풀어갖고 답 루트 2 딱 보니까 루트 2가 3번에 있구나. 답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지문 읽고 나서 1번 선택지부터 보게 돼 있다고. 1번에 너무 많은 답을 배치하면 애들이 1번 보고 답 쓰고 나머지 안 봐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빠른 속도로 풀게 돼. 그런 거 조절하는 거야. 그 다음 2번째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선 노력이 너무 아까운 거야. 1번 딱 보면은 나머지 선택지들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지문 보면서 머리 굴려갖고 만드는 선택지들이야. 거기에 들어간 노력이 있을 텐데 그걸 봐줬으면 좋겠는 거야. 나도 문제 만들어 보면 어떠냐면 정답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 지문을 근거로 해서 이게 답이야. 이거 만들긴 쉬운데 오답 만들기가 더 어려워. 그리고 매력적 오답. 매력적 오답이 뭐야? 많은 학생들을 일로 끌어들여야 돼. 근데 사실 얘는 답이 아니야. 이런 선택지 만들기는 정말 개어려워. 근데 그런 선택지를 머리 써서 만들어 놨으면 왠지 학생들이 이건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 이런 게 있잖아. 답이 희한하게 후반부에 많이 배치가 돼요. 3, 4, 5번 쪽에. 그죠? 그래서 찍을 때는 한 번으로 밀되 3, 3, 3, 3, 3 또는 5, 5, 5, 5, 5 뭐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게 좋겠다. 제발 뭐는 하지 말라. 답안지 보고 2번이 너무 없네. 2 하지 말라. 사실 이게 되기는 되는데 왜 되냐면은
완전히 이렇게는 안 가. 1번은 5개, 2번은 뭐 7개, 3번은 15개, 4번은 5개, 5번은 뭐 한 답이 되는 경우가 20개 이런 건 없어.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맞추게 돼 있어요. 진짜로. 10 아니지. 선택지가 오지선다고 45문제니까 9개. 9, 9, 9, 9, 9. 1번에서 5번까지. 이 안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3에서 맞추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안 나온 선택지가 있다라면 걔가 답될 확률이 있어. 워낙 안 나온 선택지가 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그게 답될 확률이 있어. 근데 거긴 전제 조건이 있어. 그렇지. 내가 마킹한 나머지 문제가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헷갈리는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은 조금 스피드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 팁 2번째. 문제 푸는 속도가 문제 푸는 순서가 속도를 결정한다. 이거 잘 봐요. 오늘 본인 문제 푸는 순서 정하는 날입니다. 잘 봐. 문제 푸는 순서가 속도를 결정한다. 순서. 뭐부터 푸나요? 화법, 작문, 문법까지 일단 15분까지 풀어. 그다음 문학부터 이렇게 골라가지고 풀어요. 그다음 비문학 마지막에. 비문학 안에서도 순서가 있나? 딱 읽어봤을 때 이건 포기해야겠다.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밀어 뒤로. 좋은 전략이죠. 뭐부터 풀어요? 화작문 일단 쭉 풀고. 비문학 하나 일단 딱 풀고. 문학 쫙 풀고. 남은 비문학 2개 풀고. 약간 이건 변태적인데? 약간 희한하다. 비문학을 중간에 하나를 푸는 이유는? 인문지문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에 과학 딱 나오면은 그건 안 풀고 일단 오케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본인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보란 얘기야. 이 현장 학생들과 비교해보면서. 뭐부터 풀어? 화작문. 다 화작문을 먼저 푸네 일단은. 너 뭐부터 푸냐? 이런 경우도 있어. 문학 먼저 골라서 풀고 그 다음 문법을 풀어? 왜? 그러니까 화장물 실수 계속 해갖고 화작문은 실수가 나오는데 문법은 개념 공부를 했으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탄력받기 전까지는 문법을 하고 문법을 먼저 풀어. 그 다음 화작문 끝에 비문학. 자 봐요. 이런 나름의 순서가 있잖아. 제일 멍청한 짓이 무엇이냐? 제일 멍청한 짓은 매도 먼저 맞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지문을 가장 먼저 푸는 이상한 또라이들이 있어요. 야, 시험지라고 하는 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거야. 첫인상, 시험지 첫 지문 딱 봤는데 와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 뒤로 다 어려워 보여. 근데 처음 딱 봤는데 풀만해. 그 다음 지문 풀만해. 이러면 어려운 지문도 그럭저럭 극복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탄력 붙어야 된다고 이게 시험 볼 때. 근데 시작할 때부터 정점을 찍고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 이제. 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은 이것도 어리석은 거야. 1번부터 45번 순서대로 푸는 애들. 시험지 순서대로 1번부터 45번 쭉 푸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1등급이거나 특별히 약한 영역 없이 다 잘하거나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무 전략 없는 거야. 1번부터니까 당연히 1번부터 풀어야지. 전략적으로 나는 1번부터 풀 거야. 그냥 순서대로. 망하는 거야. 1등급인 학생들은 그래도 돼. 근데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은 망해. 알겠죠? 문제 푸는 순서 가르쳐 줄게요. 일단 가장 자신 있는 영역 제일 먼저 풉니다. 얘가 문학을 가장 먼저 푸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일 거야. 넌 화작문이 가장 자신 있니? 문법이 가장 자신 있어? 그럼 문법부터 풀어. 그러면 되잖아. 봐봐.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대한 탄력을 붙여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학에 자신 있는 이유는 연계지문 때문일 거야. 연계지문을 빠삭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장에 가면 5개의 지문 중에 3지문이 연계지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문학 쪽을 먼저 푸는 것도 좋은 전략이야. 근데 특이한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문학보다 비문학이 더 쉽던데요? 그럼 비문학 먼저 푸세요. 그래도 돼.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하여튼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푸는 거.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걸 언제 찾아요? 그냥 1번부터 풀기 귀찮게.
귀찮다고 인생을 망칠 거야? 그건 안 되잖아. 야 이거 문학 찾는데 1초면 돼. 그냥 틱틱 넘기면 문학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자신 있는 영역 먼저 푸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반대로 가장 자신 없는 영역.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게 비문학이에요. 왜냐면 요즘 수능이 어때요? 비문학이 지문의 길이가 길고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중에서도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야. 나는 경제지문 나왔다. 아, 난 경제지문 싫다. 또는 과학지문 아우 싫어. 이런 거를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어차피 풀어도 몇 개 못 맞추니까. 알겠나요? 이거 뒤로 미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 잡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학은 선생님이 요즘 새로 개발한 신기술인데 되게 중요하더라고. 문학은 같은 영역끼리 묶어서 풀어라. 넌 요거 안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시험지를 보면 현대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고전시가를 바로 내보내지 않아요. 현대시 나오고 그 다음 비문학 나오고 그 다음 소설 나오고 저 뒤에 이제 고전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하란 얘기냐면은 현대시 지문을 풀었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소설 풀면 안 돼. 고전시가를 풀어. 왜 그러냐고?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게?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지문만 다를 뿐 문제에서 묻는 요소들이 똑같다고.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표현법 문제, 화자에 대한 문제, 시어의 의미에 대한 문제, 보기박스 적용 문제, 문제 스타일이 똑같아. 그런데 시하고 소설은 묻는 요소들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문제 유형을 같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익숙하고 되게. 알겠죠? 그래서 현대시를 풀었으면 고전시가를 푼다. 선생님, 현대시는 9페이지에 있었는데 고전시가가 15페이지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넘기면 되잖아. 현대시 딱 풀었어? 의식적으로 고전시가 풀어야지 하고 탁탁탁 3장 넘겨주면 고전시가 나온다고. 그럼 문제 유형을 보면 문제 유형이 똑같아. 지문만 다를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묶어서 풀어보라고 실제로 시험해 봤더니 속도가 빨라지더라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똑같겠지? 현대 소설을 풀었으면 그 다음엔 고전 소설을 푸는 거야. 진짜 멍청한 애들이 현대시 풀고 나서 현대니까 현대 소설 풀어야지 뭐 이렇게 해요.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안 된다고. 문제 유형끼리 맞춰주는 거라고. 그래서 현대 소설을 풀었으면 이건 내가 지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엔 고전 소설을 풀어. 여기 이제 네 문제 또는 이게 이제 문학 이론 플러스 문학 지문이 나올 경우에는 6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소설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현대 소설에도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와. 고전 소설을 딱 보면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와. 여기서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 고전 소설 딱 보면 서술 방식 문제가 나와. 여기서 기억에서 미음 문제가 나와. 여기 딱 보면 기억에서 미음 문제가 나와. 여기서 보기박스 문제가 나와. 여기 딱 보면 보기박스 문제. 문제 유형 똑같아. 같은 장르끼리 묶어서 푸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확도도 올라가. 왜? 방금 전에 풀었던 유형이 또 나와. 지문만 다를 뿐인 거야 그냥. 이게 대박 효율적이더라고 이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학,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또는 화법, 장문, 그 다음 문학, 문법, 독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저기 본인이 이제 정하라는 거야. 알겠죠? 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문학, 아니지 문학 다음에 너는 뭐라고? 문법. 얘는 문학, 문법 그 다음에 화법, 장문 그 다음 독서. 알겠죠? 문학은 얘네들끼리 묶어서 풀려고 그랬어. 비문학은 순서 어떻게 정할까요? 풀만한 걸 먼저 보세요. 선생님 풀만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딱 보면 알아. 딱 봤는데 과학지문이야. 나 과학지문 싫어하는데 걔 어떻게 해? 뒤로 밀어. 근데 예술지문 내가 좋아하는데 딱 보니까 예술지문이야. 먼저 풀어. 그 다음 나 사회지문 좀 별로기는 한데 그래도 과학지문보단 나아. 사회지문을 중간으로 넣어. 어차피 비문학지문은 3개가 나올 거야. 그 3개의 순서만 정해주면 돼. 근데 그럴 줄 알고 딱 봤는데 그럼 어떡해? 예술지문인 줄 알고 읽어봤더니 갑자기 과학지문으로 변신을 해. 그럼 어떡해? 그런 융합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읽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걔 때문에 시간 다 날릴 것 같다. 다른 거 풀어. 읽는 거 멈춰요? 읽는 거 멈추고 다른 거 풀어. 왜냐면 이 기준은 이거야. 얘 때문에 다 망할 것만 같다. 그러면 일단 딴 거 풀어.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어떤 한 지문을 풀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다음 지문도 어려울 것 같냐?
아니야. 오히려 다음 지문은 쉬워. 왜냐면 난이도 안배를 하게 돼 있다고. 모든 지문을 어렵게 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각 지문마다 출제위원이 다 달라. 즉 이 어려운 지문을 출제한 출제위원이 그 다음 지문도 출제하지 않는다고. 각 지문별로 출제위원이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어려운 킬러 지문이 하나 딱 나왔으면 나머지 지문들은 보편적으로 좀 풀 수 있는 지문이 좀 나오고, 그러다가 또 킬러 지문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보편적인 지문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건지 어려운 것만 계속 강 이렇게 갈 리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치면 등급컷 막 70점 대 이렇게 나오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 정하는 겁니다. 순서. 여기서 팁 하나를 또 주자면, 후반 집중력 부재에 시달리는 학생들. 막판으로 가면 난 정신 놓는다. 문법을 마지막에 풉니다. 왜냐? 문법은 한 문제, 두 문제 엮인 거. 즉 문법은 어떤 막 집중력이나 사고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개념 아느냐 모르느냐야 그냥. 그리고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온다고. 두 문제 엮인 것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래서 후반 집중력이 쥐약인 사람들은 문법을 맨 뒤로 밀어.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돼? 이거 순서 정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날 바로 적용하면 되냐? 그럼 망하는 거야. 순서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연습. 잘 들어. 본인이 정한 순서로 한 번에 확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해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오 이렇게 했더니 난 좀 괜찮은데? 이게 나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한 그 순서대로 최소한 모의고사 연습 10번. 몇 번? 10번. 하고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바꿔? 그러면 안 돼. 했던 대로 그 10번 연습한 그대로 가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문제 푸는 순서가 속도를 결정한다. 이거 명심하시라. 자, 다음 팁 세 번째. EBS 연계지문 완벽하게 공부한다. 요거 요즘 시대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EBS 연계지문. 지문 안 읽고 푼 경험 있나요? 맞추던가요? 그게 EBS 연계지문이었겠죠? 이런 거예요. EBS 연계지문을 빠삭하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 지문이 나오면 문제를 다 맞는 거야? 그렇진 않아. 틀릴 수도 있어. 왜냐면 지문이 연계가 된 거지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다만 스피드는 무조건 빨라지게 돼 있어. 왜냐면 내가 아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게. 알겠죠?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애는 EBS 공부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선생님 EBS 100개도 넘던데 그거 해봐야 그거 한두 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한두 개 때문에 나머지 99개를 하는 거야. 그게 수험생의 자세인 거지. 어차피 이 중에 한 개 나오는 거 나 안 해요. 하지 마 그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EBS 연계지문 중에서 특히 뭐? 문학. 6월 평가 모의고사 보면은 딱 막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결빙의 아버지 딱 나오니까 야 씨 이거 내가 배운 그거다. 그냥 풀자.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그냥 안 보고 푸는 건 안 돼. 빠른 속도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6월 평가원 때 또 뭐 나왔죠? EBS 연계가? 응? 큰 산이 6월 평가원 때 나왔었나? 맞아. 이효철 작가의 큰 산 그 고무신짝 집어 던지는 거 봐. 그러니까 이것도 EBS에 실려 있는 바로 그 부분은 아니었어. 절반은 겹치고 절반은 이제 EBS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딱 보니까 이거 고무신 던지기 딱 기억나잖아. 그러면 좀 빠르게 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연계지문이. 그거 부모님이랑 한기도 어? 충신 막 그런 거 있잖아. 연륜가 뭐더라? 어륜가. 오륜가. 이런 것도. 연륜가? 연륜이 있나요? 자, 오륜가 이런 것도 딱 보면 EBS 빠삭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딱 보면 이건 거의 EBS에 있는 부분 그대로거든. 씨! 얘도 공부했던 그거잖아. 빠른 속도로 보고 바로 볼 수가 있어. 중간중간 시간에 쫓길 때쯤에 연계지문이 콱 박혀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스피드 확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 수능 시험에서 EBS 70% 하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문학. 비문학은 사실 연계가 되기도 했어요. 율곡이 지문 연계지문인데 율곡이 지문 딱 보니까 연계군. 이걸 풀겠다. 이건 다 들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안 되잖아. 비문학은 시간 줄이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지 연계지문이.
문학 중심으로. 비문학 지문은 한 번쯤은 봐라 그래도. EBS 본교재 한 번쯤은 풀어봐라. 그래도 겹치는 얘기라도 좀 나오니까 그래도. 알겠죠? 그 다음에 EBS 화법작문 문법은 무시. 이거는 뭐 정확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시간 줄이는데도 도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학 중심을 빠삭하게 해서 시험장에 딱 가면 3개 연계되니까 이거 항상 문학 지문이 시험장에서는 너희에게 활력소가 돼줘요. EBS 문학이 비문학 때문에 막 지쳐 있을 때쯤 연계 지문 딱 나오면 되게 반갑다고 좀 빠르게 풀 수 있고 물론 우리는 묶어서 풀겠지만 비문학 풀다 문학 풀다 비문학 풀다 문학 풀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다. 알겠죠? 이렇게 갈래복합으로 나올 때요. 갈래복합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그 지문 보는 거지 바로. 그 막 연계 한 지문에 연계된 지문이고 응. 한 지문에 연계 안 하나가 연계고 하나가 비연계. 그래도 묶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연계 지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푸는 거야 먼저. 알겠죠? 명심해야 돼. 비문학 풀다 문학 풀다 비문학 풀다 문학 풀다 이게 안 좋은 방법인 이유가 비문학 문제 유형들 푸는 머리하고 문학 문제 푸는 머리가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이야. 알겠나요? 묶어서 푼다. 자, 다음 팁 4번째. 완벽을 추구하면 완벽하게 망한다. 이거 명심하세요. 완벽을 추구하면 망한다.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라.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않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100점을 못 맞아. 야, 명언이야. 잘 봐요. 확실한 선택지가 보였다. 나머지 선택지는 무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보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 유추가 있었어. 선택지 딱 보니까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나왔어. 답인 거야 이거. 나머지 다 4개의 선택지는 보지 않는다. 근데 대체로 애들이 어때? 평소에 안 그러던 애들도 이거 재수생들이라 알지. 평소에 안 그러던 애들도 시험장에 가면 나머지 선택지를 보게 돼. 그것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치 문제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리고 그 선택지를 봤어? 일치하지 않아. 답이야. 보지 마 나머지는. 그런데 나머지도 어떻게 애들이 시험장에서 봐요. 이것 때문에 시간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만이야. 왜곡해서 듣지 마. 확실한 것만. 봐. 답 같기는 한데 뭔가 찝찝하다. 얘가 땡기기는 하는데 확신은 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문제는 나머지까지 다 봐야 돼. 나머지 선택지 다 봐야 되는 거야. 찝찝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 선택지에다가 니네 이렇게 하잖아. 선택지가 5개가 있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야. 어이씨 무조건 답이야. 나머지 봐 안 봐? 안 봐. 안 보는 거야 이거. 알겠지? 그런데 찝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문제 풀다가 가끔 찝찝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네. 아니야. 아 이거 옆에다 표시를 한다고 나는. 그래놓고 이거 아니야. 아니네. 이거 답이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끝까지 본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끝까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째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니네 이런 고민 많아. 답이 3번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 분명히 답이 3번이었어. 근데 다시 보면 볼수록 5번이 살짝 땡겨.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처음 나의 판단은 3번이었어.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5번 선택지가 자꾸 나한테 손짓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애들이 많은 경우에 살짝 끌리는 5번을 답을 쓰고 나중에 난 죽어야 돼. 막 이럽니다. 왜? 답 쓰고 보면 꼭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걔가 답이야. 이건 실제로 통계 결과 처음 생각했던 것이 답일 확률이 나중에 땡기는 거 답 되는 확률보다 훨씬 높대요. 그 이유가 뭐게? 처음 읽을 때 집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야. 처음 읽을 때 집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야. 근데 처음에는 강한 집중력으로 3번 딱 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 좀 다시 보다 보니까 5번 왠지 찝찝해서 5번이 나를 끌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처음 생각했던 거 답 쓴다. 이게 답 맞출 확률도 높고 후회할 확률이 적어. 꼭 고쳐갖고 틀리면 후회가 되잖아. 처음 생각했던 거 써서 틀리면 그건 틀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번 같기는 한데 5번이 끌린다. 그냥 답은 3번이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민하느라 시간 보내니까 니네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자, 다음 팁 5번째. 출제 요소를 생각하며 지문을 읽어라.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지문들을 보면서 배울 내용들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글씨를 읽는 것과 내용을 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누구나 글씨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랑 나랑 똑같은 지문을 읽었어. 그러고 나서 누군가한테 지문의 내용을 물어봤어. 내가 너보다 많은 내용을 대답할 수 있겠지. 왜 그럴까 이게? 경험의 차이.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내용을 읽었잖아. 근데 국어 영역을 못하는 학생일수록 글씨만 읽어요. 글씨는 읽는데 너네 이 느낌 알걸? 글씨를 읽다 보면은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지문이 있고 어떤 지문은 글씨는 읽고 있으나 머릿속에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 끝까지 읽었는데 문제를 보면 모든 게 다 새로워. 그러면 다시 읽어. 다시 읽었으나 똑같아.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자, 잘 들어. 우리의 목적은 내용을 읽는 거야. 글씨를 읽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용을 읽는 거야. 내용을 읽는다는 건 두 번째 요겁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로 나올 것 같은 부분에 시각적 표시를 좀 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밑줄 치면서 읽는 거 있지. 어떤 애들 밑줄 친 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아무데나 쳐 막. 그냥 아무데나 지 맘에 드는 거 칩니다. 그냥. 어떤 애들은 지가 들어본 말 나오면 밑줄 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문제로 나올 것 같은 부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이야. 얘들아, 지문의 모든 부분은 다 소중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이 예를 들면 100줄짜리다. 길다. 100줄짜리다. 그 중에 정말 소중한 부분은 20줄. 나머지 80줄은 그 20줄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야. 진짜 중요한 건 20줄이고 그러면 나머지 80줄을 가지고 문제 내겠니? 아니야. 진짜 중요한 그 20줄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 20줄을 잡아내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걸 뒤에서 배우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제 화법에서는 이것만 읽어내. 그게 바로 문제로 나올 것 같은 내용들. 알겠죠? 이거는 시각적 표시를 하면서 읽어줘야 돼. 왜냐면 한 번 읽고 나서 모든 문제가 바바바박 다 풀리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지문을 다시 보게 되어 있는데 다시 볼 때가 중요한 거야. 시간이 조절해서. 어떤 애들은 다시 볼 때 어떡하니? 처음부터 또 봐요. 어떤 애들은 내가 원하는 이것만 바로 찾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각적 표시를 잘 해둬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자, 다음 세 번째.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지문으로 되돌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나도 똑같아. 선생님도 지문 읽으면서 요건 문제로 나오겠구나. 요건 문제로 나오겠구나. 예를 들면 시로 치면 이런 거야. 딱 보다 보니까 얘 이별했네. 이거 문제로 나오겠구나. 읽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있네. 이거 표현법으로 문제로 나오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는 게 바로 내용을 읽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딱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정보인 거야. 그거 어떡하란 얘기야? 다시 찾아야지 뭘 어떻게 해. 그 순간 생각하면 망하는 거야. 다시 찾는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포인트가 되는 것만 읽어. 근데 내가 차마 신경 쓰지 못했던 선택지가 있어. 다시 찾는 거야. 단,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 초점화 시켜 읽기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지문의 어느 부분으로 돌아가야 할지 알아야 돼. 이 선택지를 딱 봤어.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 망했어 이미. 망했어 이건. 선택지를 딱 봤어. 이건 내가 신경을 쓰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아까 어디쯤에 이 내용이 있었어.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키워드. 그 선택지의 키워드. 이 키워드를 딱 보면 아까 저기쯤에 있었지? 절로 날아가자. 이 연습을 많이 하시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걸 선생님은 초점화 시켜 읽기라고 그래.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지 이거. 알겠나요? 이런 것들이 다 스피드 결정하는 거예요. 자, 다음 6번째 팁.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익혀야 한다. 이거는 7법칙 강좌를 통해 7법칙 7강 끝이야 이거. 7법칙을 참고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지문보다 요즘 시대에는 문제 분석을 먼저 하는 게 대세입니다.
이거 사실 애들이 많이 묻는 아주 고전적인 질문 중에 하나야. 선생님, 수능 국어 문제 풀 때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됩니까?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까? 기존에만 해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스타일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문 먼저 읽으면 장점이 뭐야? 순조로워요? 순서가 뒤바뀌고 순조롭긴 뭐가 순조로워? 편견이 없어요. 문제 보다 보면은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이런 거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야.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 뭐가 다르죠? 방향성이 없어요. 뭐가 문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해 보이는 거야. 모든 부분을 다 똑같은 비중으로 읽게 돼. 단점이야. 그럼 문제 분석 먼저 했을 때는 반대겠지 이거에. 방향성 있는 독해가 돼요. 내가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있어. 대신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 이게 단점이야. 어떻게 하면 돼? 문제 분석을 먼저 하되 편견을 안 가지면 돼. 왠지 뭔가 답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 분석을 요즘에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한 지문당 문제 개수가 많기 때문이야. 옛날에는 한 지문당 3문제, 한 지문당 3문제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한 지문당 최소 4문제,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먼저 해서 문제 푸는 순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읽으면서 풀 문제, 이거는 다 읽고 풀 문제, 이 보기 박스는 지문 읽기 전에 먼저 볼 보기 박스,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잘 들어. 문제 분석 먼저 하는 습관들이세요. 우리 앞으로 문제 풀어가면서 선생님이 이걸 알려줄 거야. 문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보는 순간 애들은 뭐만 보냐면 문제 분석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뭐만 보는 줄 알아?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애 막 동그라미 쳐주고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만 봐. 이게 문제 분석이야? 이건 문제 분석이 아니야.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풀이 전략이 떠올라야 돼. 전략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시 문제를 딱 봤더니 첫 번째 문제가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읽으면서 표현법 좀 생각해 봐야겠다. 표현법 찾으면서 읽어야지. 이 전략.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윗글의 화자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가 무슨 상황이 이별인지 뭔지 찾아야지. 이런 포인트를 떠올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보기 박스 참고하라고? 이거 보기 박스 먼저 보고 그 다음 지문 봐야지. 왜? 이거에 끼워 맞추면서 지문 읽으면 되니까. 바로 이거. 그 다음 네 번째 윗글의 시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시어의 의미 두 개 미줄쳐 있겠구나. 시어의 의미 앞뒤 문맥 보는 거니까 앞뒤 문맥 보고 기억 나오면 바로 이 문제 와가지고 일단 선택지 몇 개 제껴야지. 이런 걸 문제풀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너넨 그런 게 없어. 그게 있어야 돼. 이거는 스피드는 물론이고 정확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야. 이거.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수능 국어에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들. 근데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 얘기들. 이런 거야. 뭐 생각 없이 그냥 지문만 읽어요. 지가 뭐 읽었는지도 몰라. 문제 보다 보니까 기억나는 건 없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망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 분석 먼저 한다. 문제풀이 전략을 떠올린다.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내용만 난 지문에서 찾고 이 지문 버리겠다. 요 마인드.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찾는다. 나머지 내용은 이해가 안 돼도 좋다.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이해하려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집착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이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애들이 있어. 이해가 안 돼도 그 부분이 문제와 상관없다면 아무 상관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마인드로. 문제가 원하는 내용만 지문에서 찾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안 돼도 좋다. 이 마인드. 오케이?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 다음 7번째 팁. 실전 연습을 반복하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서강대 가고 싶다고?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아직? 좀 많이 나오면 많이 남은 시간 더 하면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죠? 공짜는 없어 이 세상에. 알겠나요?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실전 연습을 반복해야 되는데 실전 연습을 어떤 애들은 선생님 저는 막 기출문제집으로 하겠습니다. 한 지문씩 한 지문씩. 야, 시간 단축에서는 한 지문 4분 30초 풀고 이런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한 실전 연습은 무조건 풀모의고사. 풀모의고사 45문제짜리 풀모의고사를 풀면서 매주 1회씩 1개 시간을 줄여 나갑니다. 1개 시간이 무슨 말이야? 빨리 푸는 시간. 자기의 문제 푸는 속도에 맞는 1개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은 지금 여기 강의실에 없는데 옛날에 외국인 오빠들 그 기억나죠? 외국인 오빠들. 걔네가 처음에 몇 분 걸렸지? 너 알아? 몇 분 걸렸는지? 120분. 외국에서 온 애야. 120분 아니야. 처음에 180분이야. 처음에 막 180분도 풀고 뭐 120분 그다음 줄어들고 그래 120분이라고 진짜. 처음에 그 외국에서 유학 가다 온 애들이었는데 130분 막 120분 이렇게 걸리는 거야. 좋다고 막 깔깔깔깔해. 2시간이 넘는데 40분 이상 오버가 된 거 아니야. 나중에 그 오빠들 어떻게 됐게? 시간 안에 풀었잖아. 한 오빠는 시간 안에 풀었어요. 이게 이제 1개 시간이었던 거야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얘가 110분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100분으로 줄이더니 그 다음에 이게 80분까지 가고 80분도 안 돼. 마킹은 언제 할 거야? 안 되잖아. 80분 안에 딱 풀었어. 종친 거야. 마킹을 못 했는데 그럼 빵점이잖아 이거. 그거 안 되잖아. 우리의 최종 1개 시간의 목표가 몇 분이지? 65분. 최종 목표 1개 시간은 65분입니다. 65분. 알겠죠? 지금 현재 몇 분 걸려요? 75분? 그러면 현재 75분. 근데 현재 75분 걸리는 애들은 시험장 가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랬지? 이제 긴장되고 뭐하고. 작년 수능 봐봐서 알잖아. 평상시에 시간 안에 푼 적도 있는데 수능 딱 가니까 못 풀겠지? 이거 때문에. 그럼 이 75분도 안 된다고 그랬지? 1개 시간을 딱딱딱 줄여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평소보다 무조건 시간이 더 걸리니까 65분, 1개 시간은 65분이다. 이 안에 풀 수 있을 때까지 모의고사 100번이라도 푸시라. 알겠나요? 선생님 남은 시간 100번이면 뭐 하루에 1개씩 풉니까? 하루에 1개씩이라도 풀어.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1개지만. 아니 지금 막 120분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다 80분 언저리나 80분에서 100분 요 언저리에 있을 거 아니야. 요 정도면 남은 시간 일주일에 1번 정도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알겠나요? 물론 이제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 일주일에 2번씩 풀어도 됩니다. 어떤 애들은 막판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막 모의고사 쫙 모아놓고 하루에 1개씩 푸는 애들도 있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막판에는. 알겠죠?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지치고 여러분들. 그다음 세 번째, 매회 모의고사 풀 때마다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푸는 순서였습니다. 순서. 이 순서를 자꾸 수정해서 본인에게 딱 맞는 시험 전략 찾아. 그 다음에 몇 번? 10번 연습. 10번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해? 그대로. 알겠죠? 이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순서, 문제 푸는 순서. 현대시, 고전시가 모아 풀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모아 풀고, 비문학 싫은 건 맨 뒤로 보내버리고, 화법적 문법을 문학 다음에 풀고 이런 순서 있지? 아까 말했던 그 순서. 10번 연습. 자, 다음 마지막 팁 8번째, 멘탈. 쫄지 마라. 이건 시험장에 갔을 때. 평소와 다르게 시험장에만 가면 점수가 안 나오는 전형적인 학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평소에 자기 혼자 풀 때는 막 1등급 나오고 그래요. 그렇잖아. 1등급 점수가 막 나옵니다. 선생님은 솔직히 얘가 작년 수능 시험 때 1등급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에도 선생님 제자였는데. 왜냐면 중간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좋았지. 얘 고3 때 막장 그건 내가 모르지. 고3 때 몇 등급이었죠? 4등급 막장은 아니었군요. 4등급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중간중간 선생님 모의고사 풀 때는 1등급도 찍고 그 다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거 2등급도 나오고 고3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 꺼내서 풀어보면 또 1등급 맞고 막 이랬었죠. 야, 1, 2 계속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시험장 가면 못해도 2는 나오겠구나. 근데 2도 못 맞았다.
이유는 이거 맨날 나한테 고민 상담한 거 이거.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평소보다 시험이다라고만 하면은 유독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 그랬어? 그냥 뭔가 막다 맞겠다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내가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줬을 걸. 시끄러운 데 가서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도 그냥 야 이런 거는 차라리 시끄러운 데 가서 예를 들면은 얘는 보통 모의고사 언제 풀었었냐면 평소에는 칸막이 독서실. 칸막이 독서실 이런 데서 풀면은 조용하고 자기 혼자 집중되니까 그땐 잘 되는데 수능 시험장 가면은 여러분들 칸막이 안 쳐 있어요. 그렇죠? 수능 시험에 보면 툭 터져 있는 데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20몇 명이지 한 반에 이렇게 쫙 앉아갖고 시험 보는 거야. 옆에서 어떤 애 막 다리 떨고 막 이러고 앉아 있고 어떤 애 듣기평가 나오는데 막 이러고 있고 진짜로 현실로 마주하게 될 일들이잖아 이게. 뭐 그런 환경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야. 그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서관 열람실. 이 칸막이 독서실 말고 도서관 있잖아. 툭 터져 있는데 사람들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데서 문제 푸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 또 어디서 해보랬지? 시끄러운 카페 같은데. 시끄러운데. 그런 데서 문제 푸는 연습. 우리나라 양궁이 왜 강한 줄 알아요? 양궁 국가대표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활 쏘는 실력 자체는 외국 애들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연습을 어디 가서 하느냐? 야구장 막 꽹가리 치고 막 응원하고 있는데 그 한쪽에 보면은 거기서 양궁 쏘고 있지. 그 환경에서. 왜냐면 올림픽 딱 나가면 거기서 막 응원하고 막 이러고 있을 테니까. 평소에는 고요한 환경에서 활 쏘잖아. 그리고 또 어디 가서 하느냐? 공동묘지. 이런 얘기 들어봤을걸?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진짜 무서운 데서 혼자 가가지고 딱 넣고 활 쏘고 이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시험은 올림픽이랑 뭐가 달라? 네 인생이 올림픽인 거야 수능이.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렇게 가야 돼. 나만 떨리는 거 아니야. 시험장에서의 기본 마인드는 이거야. 나는 60만 명 중에 한 명. 나는 특별한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만 떨리는 게 아니라 다 떨린다. 자, 대학 가겠다는 걸 포기해서 수능 시험을 그냥 재미로 보러 온 애들 아니면은 다 떨리게 돼 있어. 다 떨린다. 그다음 어려운 지문 나오면 그때부터 말리잖아. 그 지문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너만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근데 시험장 안에서는 최소한 이거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내 옆에서 시험 보는 쟤도 어렵고 다 이거 어려운 거야.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자주 하는 말. 수능 보러 가기 직전에 애들한테 해주는 말이죠. 아는 문제만 다 맞고 집에 간다. 내 실력으로 안 되는 문제는 틀려도 좋다. 요 생각. 이 시험지 안에서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간다. 요 마인드로 시험을 보면은 그렇게 떨릴 것도 없어요. 도둑놈 심보를 갖지 말란 얘기야. 그냥 난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요 마인드로 평소처럼 시험 봐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유독 긴장하면 스피드가 계속 다운되게 돼 있고 맞출 것도 틀리게 됩니다. 알겠어요? 대신 평소에 연습할 때는 너무 독서실 칸막이에서만 연습하지 말고 그런 수능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 보는 연습 그런 걸 좀 많이 하세요. 내 제자 중에서 고려대 좋은 대학이잖아. 고려대 간 애가 맨날 남자였는데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평상시에 시험 볼 때는 1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만 보면 4. 너 왜 그랬니? 모의고사인데도 너무 떨리더라고 이러더라고. 모의고사인데도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걸 때 또 안 떨어. 교육청 모의고사 별로 안 떨어. 평가원 모의고사 이러면 막 얘가 막 떨어. 그리고 막 4등급 맞고 3등급 맞고. 시켜봤어. 야 시끄러운 데 가서 풀어봐. 야, 걔가 어디서 풀었는지 알아? 서울역. 그 사람 많은 데 있지. 거기 이제 테이블 같은 데 앉아가지고 거기서 푼 거야. 그런 연습까지 했으니까 걔는 결국 1등급 맞고 고려대 간 거야. 그런 애들도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 수능에 떨릴 수 있으니까 그런 연습해보는 거 도움 되겠지. 해놓고는 안 해. 하고 있어? 시끄러운 데 가서 풀고 있어? 이런 연습. 이런 것도 좀 해보시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문제 푸는 능력. 요거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총론은 요 8가지입니다. 지문 몇 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다 해줬어요.
이거를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경우였는지를 생각해보고 올해 수능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문제 푸는 순서 정하시고 헷갈리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를 마음속으로 확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각 영역별로 이제 영역별 시간 단축하는 비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